스쿨 대표 강사 제이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가장 효율적인 영어 학습법이란 제목으로 How to Study English이란 제목으로 이제 영상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어머님들, 좀 이제 이 수업은 지금 라이브로 진행이 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부모님들, 아버님들, 어머님들 전체적으로 좀 학년 조사도 좀 간단하게 한번 해보고요. 제가 이제 입시 강의로는 다른 영상에서 이제 저를 만나셨던 어머님들은 이제 입시 영상, 뭐 대학 입시라거나 학습법이라는 거나 이제 이런 거 많이 보셨을 텐데, 제 본업은 은근히 모르시더라고요. 15년 차 영어 강사입니다. 유튜브 내에서도 저를 입시 그 전문 강사로 아시는 분들인데, 저는 다시 한번 영어 강사입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제자님들 지도를 하다 보니까 입시까지 좀 겸하게 된 건데요. 자, 오늘은 제가 지난 15년 동안 영어 강의를 하고 이제 현장에서 처음 밑바닥 레벨부터 그리고 나름 최고난도, 최고 레벨 친구들까지 지도를 좀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좀 많이 좀 배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학습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 건데요. 일단 저희 그 링크에 지금 이제 부모님들 학년 조사를 지금 간단하게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이제 링크 올라갈 테니까요. 간단하게 뭐 중1부터 N수생까지 제가 이제 어느 정도 학년대에 많이 속해 있는지 간단하게 확인을 하고요.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링크 올리도록 할게요. 지금 바로 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야 이제 부모님들 지금 올라왔네요. 네. 그럼 이제 바로 제가 링크 설문 뜬 게 저한테 이제 바로 올라와 가지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렇죠, 중등부 어머님들이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바로 이게 지금 이제 대전시 우리 교육청 주관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머님들 반응 속도가 이렇게 빠르면 정말 강연하기가 너무 편합니다. 이게 방송에서 가장 안 좋은 게 이게 하고 잠깐 소리 없이 가만히 이렇게 멈칫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비율을 좀 보니까 바로 답들을 해주셔서요. 중등부 어머님들이 대부분이시고, 고2 어머님들 부모님이 한 20% 정도, 나머지 80%가 중학, 조사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80%가 지금 중등부, 그 다음에 고등부. 그런데 이제 오늘 강연은 중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전부 다 도움이 될 만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연 시작은, 자, 자료는 제가 지금 미리 좀 띄워놓긴 했는데요. 어머님들 이 정도 해석은 다 되실 거라고 믿는데, 이제 첫 문제부터 바로 좀 뭔가 떡한 이 텍스트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 텍스트는 뭐냐면요. 스티븐 크라센 교수님이라고요. 어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이분 책을 대부분 원서로서 좀 접근을 하게 되는, 만나게 되는 대학에서 그런 책입니다. 근데 어머님들 기억하시나요? 한 10년 조금 더 전에 이 전전 정권에서 교육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오렌지 사건 기억나십니까? 이제 교육부 장관 내정돼 있던 분께서 우리나라 영어 교육 문제다. 초, 중, 고 12년을 영어를 배우는데 어떻게 orange 발음을 오렌지라고 하냐. 오렌지 사건. 그러면서 우리나라 모든 영어 교실에 원어민을 투입을 하겠다라는 원대한 포부를 밝히십니다. 근데 이제 나라가 한번 또 이 교육계 쪽에서는 난리가 났죠. 근데 그때 이제 한국 교육에 관심이 되게 많은 기고를 이제 틈틈이 하십니다. 이 크라센 교수님께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가장 이제 원제는, 이 기고문의 원제는 A better way of improving English입니다. 영어를 향상시키는 더 나은 방법. 그러니까 원어민 투입하고 이러지 말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 The best way, 최선의 방법은 to improve speaking, 뭔가 말하는 능력을, 우리 스피킹하는 그걸 늘리는 최선의 방법은, 그러니까 to increase the amount of comprehensible listening and reading. 자,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comprehensible인데요. 이해할 수 있는, 종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그런 듣기와 읽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거예요, 학생들이 와서. 그래서 최종 결론. 그래서 the easiest, 가장 손쉽고 and most cost effective, 특히 미국인들이 좋아하죠. 가장 비용 대비 효율적인 방법은요. 어머님들도 이거 좋아하시잖아요. 가장 쉬우면서도 비용 대비 가장 손쉬운 방법. 자, 이 일이 벌어지도록 하는 그건 바로, 다시 한번 제가 여기다가 체크를 하겠습니다. Develop libraries of interesting and comprehensible English books and recordings. 여기까지. 여기가 핵심입니다.
세계적인 석학계에서도 영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최선의 방법은 무슨 원어민을 만나고 뭐 외국을 보내고 뭐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제일 좋은 방법은 책! 그리고 이제 레코딩즈라고 했는데 뭐 선생님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영화나 어떤 이제 멀티미디어 미디어 장치 정도로 좀 의역을 할게요. 이런 아이들 책 읽을 수 있는 도서관이나 더 만들어라. 영어 도서관 더 만드세요. 이 긴 말을 요약하면 결국 이거죠. 저 결론, 제 강연 이렇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 결론 먼저 가는 거 좋아합니다. 어쨌든 저 부연 설명 더 길어질 텐데 세부적인 내용도 할 텐데 일단 결론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영어학습법은요. 가장 이상적인 영어학습법은 단언컨대 리딩입니다. 사실 저도 이 영어 강의를 하고 있다 보니까 주변 지인들이 이제 영어 어떻게 공부시켜야 돼요? 이거 많이 물어봅니다. 우리 아이 영어 어떻게 시켜야 되나요? 제가 이제 지도하고 있는 아이들, 뭐 우리 포마스쿨 제자님들이야 제가 이제 우리 포마스쿨 커리큘럼에 따라 지도를 하고 있지만 이제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이제 집에서 특히 영어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어머니 아버님들이 이제 직접 지도하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제일 이상적인 방법은 리딩입니다. 결론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말에 함정이 있습니다. 제가 감히 세계적인 석학의 의견을 거스르겠다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이게 이상적인 영어학습이라는 겁니다. 이상적인. 우린 이상도 있지만 이상의 상대 개념인 현실이 있습니다. 제가 입시 강의를 15년 했다고 했잖아요, 어머님들. 네. 여기가 먼저 지금 파일이 순서, 뭐 좀 이따 제 뒤에서 좀 알려드릴 건데요. 입시 강의를 15년 하다 보니까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있습니다. 그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 대해서 오늘 좀 깊이 있게 얘기를 할 건데 제가 순서를 좀 먼저 좀 잠깐 바꿔서요. 그러면 이 이상적인 영어학습에 대해서 하나만 더 얘기를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사실 카메라 켜지기 전에 아까 렉사일 지수를 잠깐 카메라 켜지기 전에 말씀드렸어요. 약간 혼동이 있었네요. 그러면 이상적인 영어학습 말씀드렸던 그럼 집에서 만약에 아버님께서 아이에게 뭔가 리딩을 권장하고 싶다면 이 렉사일 지수를 따라서 리딩을 권장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 아까 이 크라센 교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comprehensible books,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책을 권장을 해주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그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게 일단 교과서 기준으로 좀 보면요. 우리나라 중1, 2, 3 교과서의 렉사일 지수를 조사를 해보면 출판사별로 좀 다릅니다. 지금 요 빔이 약간 지금 밝은 빛 때문에 안 보이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자료 보시면 돼요. 중1 수준은요, 약 300 렉사일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이 렉사일 지수는 미국에서 만들어낸 거고요. 미국 교과 과정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교과서의 수준을 결정하는 지수에 거기는 어휘 양과 어휘 수준을 바탕으로 결정을 하는 건데요. 중2는 약 한 500에서 600 렉사일 정도, 중2는. 중3은 이제 약 한 700에서 800 정도 렉사일 지수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쓱 넘어와서 고등 과정을 보니까 고등은 전체적으로 한 700에서 1000 렉사일 지수 정도가 되는데 고등은 또 여기서 이렇게 끝나지 않죠. 이게 또 붙습니다. 제가 모의고사 참고서를 900에서 1000 렉사일 지수라고 표현했는데 이거 조금 겸손하게 표현한 거고요. 사실 학교가 조금만 난이도가 올라가고 좀 빡세게 공부시키는 학교면 이거 1100, 1200 렉사일 지수까지 올라갑니다. 이러면 어느 수준이냐면요. 수능 수준입니다. 1200 렉사일 지수 정도가 수능 수준이거든요. 사실 1400 정도까지 나옵니다. 수능 요즘 어려운 지문 같은 경우는. 근데 이 정도 수준을 고1, 2, 3부터 갑자기 때려 박는 거죠. 갑자기 레벨이 이렇게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중학교 때 우리 애가 영어 90점, 100점 박는 거에 다시 한번 속지 마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일단 이상적인 거 먼저 좀 알려드릴 거니까요. 그럼 이 렉사일 지수를 바탕으로 부모님께서 이 렉사일.com이라는 곳을 들어가시면요. 다시 한번 뭐 전체 조건은 이제 부모님께서 좀 아이한테 원서를 좀 권해주고 싶으실 때입니다. 그러면 렉사일.com 들어가셔서 여기 Find the Book 탭이 따로 있습니다. Find the Book 이 탭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탭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어떤 이제 원서들을 지수별로 이제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좀 유명한 책, The Giving Tree 아낌없이 주는 나무 요 정도가 550 렉사일이에요. 그럼 요 정도가 이제 중학교 한 2학년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죠. 우리나라 교과과정 기준으로. 그럼 이제 우리 아이가 요 정도 책을 읽고 있구나 이렇게요.
유명한 해리 포터 같은 경우는 880 렉사일이니까 한 고1 정도 교과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알겠죠? 그 다음 이 윈피키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제 이 책을 좀 재밌게 보고 있는데요. 이 책은 이제 고등학교 교과서 한 2, 3학년? 1학년한테는 좀 어렵고 2, 3학년 정도 수준의 원서라고 보시면 되는데 참고적으로 SAT를 꿈꾸고 계시는 부모님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를 미국으로 보낼 거야. 참고적으로 SAT는요, 렉사일 지수로 1300 정도 지수가 나옵니다. 이 SAT 시험을 좀 보면요. 그러면 평상시에 요걸 좀 준비를 꿈꾸고 있는 어머님들이면 중학교 때부터 요 정도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지금 읽고 있는 원서가 어느 정도 렉사일 지수인지 다시 한번 이 렉사일.com 들어가시면 이제 보실 수 있으니까 요거 이제 팁으로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린 원서들은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제가 이제 보면서 아이들한테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됐다고 어느 정도 이제 표준 스탠다드한 걸로 보여드리는 거니까 무조건 이걸 읽히시라 이런 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린 건 가장 이상적인 학습이죠. 리딩, 그럼 참 편하잖아. 책 읽어 이러면 되니까. 그런데 이 시험을 위한 영어는요, 이제 이게 나옵니다. 특히 이거. 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국식 교육을 되게 많이 비판하잖아요. 부모님들 이렇게 보시면 되게 비판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저도 제 강의가 유튜브에 전부 다 공개가 되니까 우리 포마스쿨 강의가 유튜브에 전부 다 오픈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제 강의 구성이 대부분 이제 시험을 위한 영어를 이제 구성을 하다 보니까 뭐 끌어읽기라든지 무슨 문법이라든지 이런 강의를 올려놓으면 가끔 악플이 달릴 때가 있어요. 대부분 90의 선풀인데 악플의 내용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대한민국 영어가 망하지. 이걸 무슨 문법을 왜 이렇게 구분지어서 가르치냐, 뭘 이걸 끊어읽기를 하냐, 원어민들은 끊어읽기 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막 되게 비판을 합니다. 근데 현실을 전혀 모르시는 거죠. 어머님들도 아시잖아요. 지금 대부분 지금 80% 중등부 부모님들이니까 아직은 조금 속이 편하실 겁니다. 근데 20%의 고위 학부모님들 아시죠? 속이 썩어 문드러집니다. 이게 그냥 리딩 이렇게 해가지고 특히 이제 어렸을 때 어학원 많이 다니고 하는데요. 거기 분명히 어학원 다닐 때는 우리 아이가 원어민 선생님한테 평가도 좋게 받고 영어 잘한다 학교 시험 보면 90점 100점 받고 있는데 왜 갑자기 고등학생만 되면 이렇게 박살이 나냐고요. 시험지 한번 보시면 됩니다. 지금 다시 한번 화면에는 조금 좀 이렇게 너무 하얗게 나올 수 있고요. 이제 자료 같이 보시면 돼요. 지금 왼쪽에 띄워놓은 게 서울의 모 S중학교 3학년 내신 시험입니다. 보통 우리가 중학교 때는요, 암기가 통한다라고 하는 게 아까 렉사일 지수도 보셨지만 중3 교과서 수준이면 렉사일 지수 수준으로 어려워봤자 800이 좀 안 됩니다. 700 정도 렉사일 지수고요. 그냥 텍스트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진짜 말 그대로 생으로 외워버릴 수도 있습니다. 서술형 문제도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지금 안 보이는 분들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쭉 나오고 나서 나는 외국인 학생이 혼자 앉아있는 것을 봤다. 이거 영작하세요. 요런 수준입니다. 자, 그런데 이 S중학교 바로 근처에 있는 Y여고가 있습니다. 일반고입니다. Y여고 다음 연도 내신 문제입니다. 영작 보세요. 고체는 고기가 전형적으로 음파를 전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음파를 전달하는데 왜냐하면 고체 지금 보이십니까? 이게 지금 1년 만에 아니 중3 때 이랬던 게 고1 때 서술형 문제가 이렇게 나와버린다고요. 그래서 이 밑에 지금 실제 학생 답안지인데 고뇌에 찬 답변 보입니까? 이렇게 썼다가 막 지웠다가 이게 암기로 커버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물론 진짜 개중에 독한 친구들은요, 혹은 독한 학원은 이것마저도 암기를 시켜버리는 학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암기를 무조건 비판하는 게 아니라 실력이 안 되면 암기라도 해야죠. 시험을 성적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시험의 결이 어떤가요? 엄청나게 다르죠. 그런데 이런데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속 편하게 리딩, 어린 왕자, 해리 포터 이런 거 쭉 읽고 그냥 이해가 안 되면 쓱 넘어가고 이렇게 재미, 흥미, 이상적인 학습만을 어떻게 합니까? 시험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이 시험을 위한 효율적인 학습법은 좀 얘기가 다르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휘, 어법, 구문,
독해 요렇게 네 가지 섹터 영역으로 준비를 좀 나눠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네 가지 영역에 대해서 시험을 위한 효율적인 영어 이 네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가장 고등학교 1학년이 됐을 때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게요. 여기서도 지금 이 텍스트에서도 느껴지지만 어휘입니다. 어휘 그냥 외우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어머님 중고등학교 때 기억을 금방 잊어버리신 겁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지금 수능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수능 기준으로 우리 아이들이 외워야 될 어휘량이 10,000단어 정도가 됩니다. 지금 나오는 수준으로 보면요. 렉사리 지수가 1,400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비판하는 거죠. 가끔 유튜브 보면 원어민들이 한국 영어 시험 보면서 What? I've never seen this words. 나 이런 단어 본 적도 없어. 그러면서 막 한국 학생들은 어떻게 이런 시험을 푸는 거야. 그래서 한국 시험 막 비판을 하죠. 근데 그건 이제 그 의사 정책 결정권자들이 할 일이고 어머님들이나 저희는 어떤가요? 나오는 시험을 가지고 잘 보게 해야죠. 그런데 그 어휘를 일단 암기하는 좋은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어머니, 아버님 시절 그리고 제 시절에 깜지 혹은 우리가 빽빽이라고 불렀나요? 깜지, 빽빽이 이거 다시 한번 가끔 제가 이렇게 지도를 하다 보면 특히 이제 가끔 아버님들이 야, 너 영어 단어 이것도 몰라? 깜지 써! 이거 어머니, 아버님 옛날 기억 떠올리셔가지고 애 도망갑니다. 그리고 정말 비효율적입니다. 그 어머니, 아버님 기억나시죠? 예전에 여기다 볼펜 2개 붙여가지고 막 이렇게 했었잖아요. 2개, 3개 빽빽이 채우고 한다고. 다 기억나시면서 의미 없습니다. 그냥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물론 철자 좀 익혀보려고 몇 번 써보는 건 도움이 됩니다. 철자 좀 익혀보려고요. 그래서 몇 번 손에 좀 써보면 손에 익으니까. 근데 알고 의미 없고요. 좋은 어휘 교재가 시중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일단 제가 권장드리는 건요. 좋은 어휘 교재. 근데 여기서 말하는 좋은 어휘 교재의 기준도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요거 한 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이 수준이 지금 형편없다. 그럼 중학과정. 우리 아이 수준이 그래도 어느 정도 됐다. 그럼 고등과정. 정리되어 있는 시중에 나와 있는 제가 가끔 이제 출판사 모니터링도 해보고 제가 지금 모 출판사 말을 해도 되겠죠? 이제 그 세듀 출판하고요. 몇 군데서 제가 이제 검토진으로 이제 일을 좀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시중에 나와 있는 베스트셀러급의 어휘 교재들은 다 괜찮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자본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제가 어느 특정 하나를 딱 찝지는 않을 건데요. 어휘 교재 한 권과 아이가 실제로 진도 나가는 것들 그러니까 이제 실제 진도 나가는 거라고 하면은 뭐겠어요? 교과서라거나 이제 부교재 참고서라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이제 모의고사를 푼다거나 하는 요런 것들의 어휘 이 두 가지 그러니까 한 권은 이건 반복시키는 용도고 요거는 이제 평상시 학교 진도 나가는 용도 이 두 가지를 이제 병행하면 되는데 그 학습하는 데 있어서 제가 크게 이 세 가지 이제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도 직접 한번 느껴보셔야죠. 많이 들어보셨죠? 어원학습법이요.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이제 N 출판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N 출판사에서 요 어원책이 가장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어원학습법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효율적이죠. 자, 그런데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다 보여드릴 거예요. 어원학습법의 치명적인 단점은요. 모든 단어를 어원으로 커버하기가 불가능합니다. 혹은 오히려 어떤 단어는 어원으로 학습하는 게 오히려 더 비효율적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단어를 어원으로 학습한다? 넌센스입니다. 그럼 어떤 단어를 어원으로 학습해야 되는데요? 그건 제가 바로 또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문맥을 통해서 추론하는 연습을 자꾸 또 해봐야 됩니다. 아이들이. 이것도 제가 바로 뒤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상법. 뭐 해마학습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왜 우리 말장난하듯이 외우는 거 이거 비판하시는 분들은 되게 비판합니다. 그런데 제가 또 현장에서 오랫동안 지도를 해보니까요. 어떤 특정 하나가 무조건 옳은 게 아니라 이렇게 연상법이든 뭐든 이렇게 동원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애가 흥미를 잃지 않고 꾸준히 암기하는 게 최고입니다. 그리고 시의 적절한 테스트와 복습이요. 요게 이렇게 반복이 되면 돼요. 근데 아직은 조금 와닿지 않으실 수 있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실 거예요. 자, 어머님들 지금 한번 잠깐 긴장하시고요. 지금 바로 어휘학습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지도하는 방식입니다. 먼저 이 어휘들 한번 보십시오. 6개 단어들입니다. 고등학교 교과과정의 필수 어휘들이고요. 이 중에서 이 revert와 devolve는 사실 교과과정을 조금 넘나드는 단어. 가끔 좀 교과서 수준에서 넘어선 단어이기도 하는데 다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자, 일단 어머님들 그냥 마음속으로 혼자 테스트 한번 해보십시오.
마음속으로. 제가 지금은 시키지 않겠습니다. 아시는 단어 몇 단어 정도 있습니까? 6단어인데. 대충 이렇게 떠오르시죠? 자, 그런데 이 단어들의 공통점 보입니까? 이 단어들 공통적으로 그렇죠. 이 vol이라는 어근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어원이요. 영어 단어에서 이 vol, V-O-L, vol이 들어가게 되면 이 써놓은 것처럼 롤의 뜻입니다. 롤, 이렇게. 롤. 어머니, 롤 케이크, 롤.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이 뭔가 말려있는 그 롤의 느낌을 바탕으로 여기에다가 각각 접두사, 접미사들이 그 뜻의 방향을 결정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어머님들 테스트 볼 겁니다. 이게 얼마나 효율적인지 한번 느끼셔야 되니까요. 근데 이 어원을 알고 있으면 다의어 학습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 첫 번째 단어 볼륨이요.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볼륨 뜻이 4가지인 거 알고 계십니까, 어머님들? 그리고 실제로 이 수능에서 혹은 내신에서 4가지 뜻이 다 쓰입니다. 근데 이 4가지 뜻을 그냥 생으로 외우려고 그러면 머리에 잘 안 남아요. 근데 이 볼륨을 원래 어원이 뭐냐면 여기서 살짝 빼서 한번 써볼게요. 원래 어원이 뭐냐면요. 이겁니다. 이게 볼륨의 원뜻이에요. 예전에 파피루스가 맨 처음 만들어졌을 때 책을 어떻게 보관했습니까? 이렇게 말아서. 왜냐면 그때는 이렇게 제본하는 기술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 볼륨의 첫 번째 어원을 바탕으로 이게 책이나 책의 권 이런 뜻이 있는데 이 말다가 왜 책이지? 아, 파피루스를 이렇게 말아놨구나. 거기서 책 권의 뜻이 나온 거고 왜 우리 그래서 vol 1, vol 2 할 때 그 vol이 이 볼륨의 줄임말이었던 거죠. 다 알고 계시죠? 이게 첫 번째 책 권입니다. 근데 그게 결국은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공간을 너무나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부피나 용적이란 뜻으로도 쓰였고요. 나중에 이게 이 소리가 파생되는 모양, 왕왕왕왕 하는 파생되는 모양까지 연결이 되다 보니까 소리의 음량이랑 볼륨을 높여라, 그 볼륨을 줄여라 하는 그 볼륨이라는 뜻까지 된 거죠. 샤. 다시 한번 볼륨 한번 얘기해 보세요. 첫 번째 뭐였죠? 파피루스 떠올리시면 되니까 책권, 그 다음 그것들이 차지하던 부피, 용적, 그리고 그게 점점 음파의 모습까지 떠올려서 음량까지. involve 들어간다, in 들어가면 안으로란 뜻입니다. 그럼 안으로 말려 들어가다의 뜻이에요. 그 뜻입니다. 그렇게 기억하셔도 돼요. 안으로 말려 들어가다, 휘말리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건에. 혹은 내 발로 들어가면 참여하다, 휘말리다, 참여하다. evolve입니다. 이 들어가면 밖으로란 뜻이 됩니다. 영어 단어 앞에. 그럼 evolve 하게 되면 밖으로 뾰로롱 하고 말려 나오다가 돼서 발달하다, 진화하다가 되는 거예요. 밖으로 뿅 하고 말려 나오는 거니까. 영어 단어 앞에 de 들어가면 아래로란 뜻입니다. 그러면 아래로 굴러 떨어지는 거네요. devolve 하게 되면. 맞습니까? 그래서 어떤 권력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던 권위를 이양하다, 양도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devolve 이렇게 아래로 쭉 굴려주는 거니까. 이양하다, 양도하다. 여긴 둘 다 re가 들어갔습니다. 그죠? re의 2가지 뜻이 있는데요. 하나는 계속의 뜻이 있고요. 하나는 뒤로 반대로란 뜻이 있어요. 여기서는 계속의 뜻입니다. revolve, 계속 도는 겁니다. 그 뜻입니다. 회전하다의 뜻이야. revolve 이렇게요. 여기서는 re는요 뒤로 반대로란 뜻도 있어요. 그럼 revolt 하게 되면 뒤로 반대로 등 돌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반역하다, 반란하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가요? 아까 그냥 생으로 봤을 때보다 이 vol이나 어근을 알고 보니까 이 단어들이 좀 새롭게 보이시죠? 제가 어원 학습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결국은 아이들 테스트를 해보고 이걸 피드백을 해보면 느껴지거든요. 이게 어원 학습법의 장점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원으로 학습을 했을 때 모든 어원을 다, 모든 단어를 어원으로 학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떤 거? 필수 어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 4-5단어 이상 파생시킬 수 있는 어원이 한 50개 정도 있습니다. 요것만 학습을 하면 되고 이건 시중교재에 잘 나와 있습니다. 알겠죠? 자, 이 어원 학습법에다가 잠깐 우리 바로 다음 주 추론하는 학습법 넘어갈 건데 어머님들 이거 간단하게 복습 한번 해볼까요? 오늘 저 마음 먹고 왔습니다. 수업 좀 해보려고. 왜냐면 어머님들이 아셔야 되니까. 짧게나마 볼륨 4가지 또 오르십니까? 책, 권, 뭐였죠? 그 다음 부피, 용적, 그리고 음량까지. 인 안으로 말려 들어가는 거니까 휘말리다. 이 밖으로 나오는 거니까 evolve, 진화하다, 발달하다. devolve, 아래로 굴러 내려가는 거니까 양도하다, 이양하다. revolve, 계속 도는 거니까 회전하다. revolt, 등 돌려버린 거니까 반역, 반란하다. 오케이, 이번엔 추론입니다. 자, 아이들이 이건 이제 수능 문제인데요. 수능 문제를 풀 때 이렇게 가장 어려워하는 유형이 빈칸 추론입니다. 학교 내신에서도 빈칸 추론을 나오지만 학교 내신의 빈칸 추론은 외우면 되는데 이런 추론형 수능의 빈칸 추론은 외워서 처리가 안 되죠. 그럼 이런 문제들은
아이들이 여기에 단어 들어갈 것을 뉘앙스를 잡는 훈련이 돼 있어야 됩니다. 이건 평상시 계속 해줘야 되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여기 보면 and가 나와 있습니다. and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순접 역할을 합니다. 그럼 앞문장을 봤더니요. greenery, 잘 모르실 수 있는데 녹지입니다. 자, 녹지가 만들어내는데 natural gathering space for neighbors. natural gathering space, 자연적인 모임의 공간, 자연스러운 모임의 공간을 만들어낸대요.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자연스러운 이웃집 순이 엄마와 모여서 자연스러운 모임의 공간, 오케이, 좋아, 이렇게요. 그럼 궁극적으로 그 공동체 내에서 무엇을 더 stronger, 강화시킬까, 더 강하게 할까? 그러면 좋은 거 나쁜 거 판단했을 때 여기도 좋은 거니까 여기도 좋은 거,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보고 나머지 단어들을 선택지에서 고르는 건데, 여기서 이제 어휘력도, 추론까지도 했는데 그 다음 이제 어휘력이 필요하죠. 이제 fear는 다 알 겁니다. 이게 공포, 두려움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제가 아까 얘기했던 연상법이란 걸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나쁘게 얘기하면 말장난인데요. 나쁘게 얘기하면 좋게 얘기하면 해마학습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어려운 단어들은 연상법으로 외우는 것도 괜찮아요. 자기가 만드는 재미도 있고요. 수업을 통해서 배우는 방법도 있고요. 그러니까 fear 그러면 우와 피를 보고 우와 fear 그러면서 두려워하는 거죠. 좋습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quarrel을 하게 되면요. 왜 우리 싸울 때 그 quarrel 팍 때리잖아요. quarrel, 싸움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만드는 방법들인데요. 이런 것들이 연상법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둘 다 보니까 마이너스죠? 느껴지시죠? 그런데 여기는 이 bonds가 유대감이란 뜻입니다. 이 bond 해가지고요. 근데 이제 이 bond라는 단어는 어디서 파생된 거냐면 참고적으로 bind, 묶다, 매다라는 bind. 예전에 어머님들 binder 쓰셔보셨죠? 거기서 나온 명사형된 bond, 유대감입니다. 자, 이제 제가 지금 예를 좀 보여드렸는데 어학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어원으로 학습하는 것과 추론하는 것과 그리고 연상을 하는 그런 훈련들까지요.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하면서 꾸준히 복습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시의 적절한 복습의 중요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님들께 시의 적절한 복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몸소 느끼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테스트 링크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다시 한번 어머님들 실명은 안 쓰셔도 돼요. 저번 주 보니까 뭐 구름 뭐 이렇게도 쓰셨고요. 그죠? 테스트 지금 올렸으니까요. 1분 동안 테스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 드릴게요. 테스트 한번 봐보세요, 어머님들. 네, 테스트 결과를 지금 받아봤는데요. 제가 문제에서 하나 빠뜨린 게 있네요. 근데 빠뜨린 게 있는데 다 맞춘 어머님들이 있어서 좀 놀랐습니다. 역시 이게 어머님들 공부 열심히 하셨어요, 예전에. 그죠? 제가 반이어 설명을 하나 한다고 테스트 준비를 해놓고
싸웠으니까 싸움의 다음 단계로 화해시켜야 되는데 reconcile 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요 단어 화해시키다. 근데 요걸 테스트에 제가 말씀 안 드리고 놀았는데 되게 많이 맞추셨네요. 지금 만점 나오신 어머님들이요. 제가 만점 나오신 어머님들은 이름을 불러드려도 되겠죠? 네, 만점 나오신 어머님들이요. 와, 그러니까 이거 어머님들은 이제 이런 얘기 하실 수 있는 거죠. 너 공부 안 하고 뭐해? 엄마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네, 이게 좀 굉장히 놀랍네요. 제가 어머님들 수준을 너무 얕잡아 봤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 제가 이름 넣는 칸을 지워버렸네요. 이름을 할 수가 없네요.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그래서 만점이 70%가 만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reconcile 그러면 화해시키다 이 뜻인데 싸움의 다음 단계로 화해. 자, anyway. 그러면 어휘 학습에 대해서는 이렇게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시중에 나와 있는 어휘 교재와 그리고 플러스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아이들 자기가 하고 있는 교재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꾸준히 이렇게 테스트를 하는 저희도 이제 방금 어머님 보셨던 테스트를 저희도 이제 저희 지도하면서 아이들 그렇게 시킵니다. 그럼 이제 아이들 바로바로 테스트 봐야 되니까 바로 복습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사실 여기에 관심이 제일 많으실 겁니다. 어법이요. 어법. 이게 어법 어머님들 어법하면 어떤 느낌 드니까? 저도 강의 15년 했지만 가장 가르치기 힘든 영역이고요. 원어민들도 힘들어하고요. 다만 이 어법이 주의하실 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중등, 고등 다 해당되는 얘기고 특히나 제가 정말 싫은 게 유튜브든 어디든 많이 다니는 게 중학교 영어 문법 학습, 고등학교 영어 문법 학습 뭐 다른 것처럼 얘기하는데 똑같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문법이 서로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은데 주의하실 건 이겁니다. 사 문법과 어 문법은 정확하게 구별을 하셔야 되고 이 사 문법보다는 어 문법 중심으로 가셔야 되는데 이렇게 말을 해놓으니까 조금 어렵죠. 괜히 어려운 말이죠. 그러니까 어머님들 예전에 이거 떠올리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모 출판사에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문법책입니다. 모 출판사에 되게 이제 이름 있는 출판사인데 거기 목차예요. 목차 보면 여기 이게 보이시죠? 명사, 관사, 대명사, 형용사, 부사, 여기 조동사 하는 이 품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머님 때나 저 때는 이 책 있잖아요. 성문 종합영어. 그 다음 세대가 제 세대쯤인데 맨투맨 종합영어. 기억나십니까? 요게 이제 이 품사 중심 학습 딱 첫 번째 보면 이런 거 나오잖아요. 명사, 그것도 한자로 써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기억나십니까? 뭐 이렇게 집합명사, 보통명사, 추상명사 해가지고 또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그것도 출발을 했었죠. 근데 이 품사 중심의 학습이 아이들한테 도움이 별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강의를 할 때 그렇지만 품사는요, 이름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된다. 딱 이 수준이에요. 품사는 다시 한번 명사가 뭐다. 사물의 이름을 명사라고 불러. 동사라는 뭐야? 뭐 하다. 동작을 동사라고 불러. 이렇게 품사의 그 뜻이 뭔지만 알면 됩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그 문법 용어에 너무 벽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벽만 허물어 주시면 돼요. 품사는 딱 그 정도까지만. 그러니까 절대 품사 중심의 학습으로는 들어가지 않도록.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아까 어문법이라고 어렵게 말씀드렸는데 간단하게 실전 중심입니다. 실전 중심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 지도할 때 이제 다른 저희 교재 이제 그 목차인데요. 여기 이렇게 보면 주어, 서술어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는 형태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어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끼고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온다 이렇게 표현하면 그다음에 이렇게 동사가 나와서 여기에 수의 일치를 맞추는 어법 문제들이 출제가 되거든요. 이렇게 실전에서 어법 문제를 풀 수 있는 것 중심으로 학습을 해야 됩니다. 예를 하나만 더 들어볼게요. 투부정사를 품사 중심 학습에서는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저는 강의할 때 투가 시험 문제에 나오게 되면 뭐뭐뭐를 살펴봐야 되냐면 구조 살펴봐야 되고 그 다음 능수동을 살펴봐야 돼. 이렇게 시험지에 나오는 실전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제가 대표적인 예를 가정법을 가지고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또 이건 테스트 안 볼게요. 어머님들 간단하게 제가 가정법 강의 되게 재밌어 하거든요. 어머님들 가정법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어머님들이나 저나 성문 종합영어 혹은 맨투맨 종합영어 세대니까 이거 기억나십니까? 가정법 하게 되면 현재 사실에 반대 내지는 과거 사실에 반대 이거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게 전형적인 문법을 위한 문법이고요. 현재 사실에 반대.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시제일치가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무슨 말인지 예문 바로 볼게요. 시험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시험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예입니다. 유튜브의 어머님들 포마 가정법 내지 그냥 가정법이라고 쳐도 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이 아이유를 되게 예를 많이 듭니다. 제가 아이유 데뷔할 때 후후 하던 거 혹시 어머님들 기억나시나요? 마시멜로우 했던 그 시절부터 좋아해가지고요. 아이유 찐팬 중에 하나인데 네. 혹시 보고 계시나요, 지은 양?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아이유 가지고 예를 참 많이 듭니다. 현재 사실에 반대, 현재 사실에 반대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맞는 말인데 포인트를 놓칩니다. 어법 문제를 못 풀어요. 어법 문제를 못 풉니다. 어머님도 한번 제가 원래 이제 테스트를 준비했는데 그냥 눈으로 한번 풀어보십시오. 정답이 갈까 뭘까요? 그죠? 시제일치 하나만 딱 떠올리면 됩니다. 가정법은 시제일치가 핵심입니다. 딱 이거죠. 여기에 현재 시제가 들어가 있고 여기에 과거 시제가 들어가 있으니 여기는 조동사의 원형을 그대로 넣으면 되고 여기는 과거니까 조동사의 과거를 넣으면 된다. 끝입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여기를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낸다면 여기 조동사의 과거가 왔으니까 여기도 동사의 과거형이 오겠네. 여기에 조동사의 현재 원형꼴이 나왔으니까 여기는 조동사를 가지고 원형꼴이 나왔으니까 여기도 동사의 원형꼴을 넣어야 되겠네. 끝입니다. 그럼 여기 더 나가서 차이만 알아볼까요? 문법적인 차이, 이제 문법 문제는 풀었고요. 해석의 차이는요. 없습니다. 이게 대박이에요. 가정법 강의를 하는데 정말 많이 놓치는 게 현재 사실의 반대라고 어렵게 써놓으니까 이걸 모릅니다. 애들한테 이거 해석해보라 그러면요. 어머님도 한번 해석해보세요. If I like me. If I like me. 여기 해석해봐. 그럼 아이가 날 좋아한다면. 자, 좋아. 여기 해석해봐. 그럼 아이가 날 좋아했다면? 그래? 그러면 이거 해석해봐. 아이가 날 좋아했었었다면 이거는 했었다면 이거는 했었었었다면 구별을 못하죠. 얘네 둘 다 해석이 똑같습니다. 얘도 좋아한다면이고 얘도 좋아한다면이에요. 이걸 몰라요 애들이. 얘도 좋아한다면이고 얘도 좋아한다면인데 얘가 좋아했다면이고요. 얘는 그냥 좋아한다면 하고 가정하고 있는 거고 이러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고 이건 현재 사실의 반대니까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얘는 날 안 좋아하는데 아이가 날 좋아한다면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렵죠. 학습을 문법책에 나와 있는 용어 중심으로 하다 보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 다 집어치우고 우리가 어법 문제를 공부하는 이유는 이제 문법 문제를 풀기 위해서니까 시제일치 요거 하나만 떠올리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바로 실전 시험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용감하게 장렬하게 땡 하고 틀렸습니다. 지금 화면에 제가 지금 띄워놨는데요. 그럼 이제 시험 문제가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밑줄 딱 쳐놓고 심지어 또 어법상 틀린 걸 모두 고르래요. 모두. 이게 몇 개인지도 모르겠는데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이런데 무슨 아까 처음에 이상적인 학습법 원서만 읽으면 되겠나요? 안 되죠. 문법 학습이 돼 있어야 됩니다. 제발 중학교 문법, 고등학교 문법 따로 나누지 마시라고요. 그런데 자 바로 가겠습니다. 여기 D번이요. 끝났습니다. 여기 if 붙어있네. 그럼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되는 거죠. 실전 중심으로 학습이 돼 있으면 잠깐만 가정법이네. 가정법의 핵심 어머님들 대답해 보세요. 가정법의 핵심은 시제 일치. 어라 여기 과거 시제 나왔네. 어라 여기 조동사 과거형 끝 맞네.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지금 여기 체크 안 했는데 바로 다음 문장도 여기 if입니다. 그럼 여기 과거 동사 나왔네. 그럼 여기도 조동사의 과거 형태 맞네. 근데 여기는 맞다 틀렸다 막 고민하고 있었던 거죠. 이 학생은. 이런 식으로 학습하면 문법도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법도 다시 한번 품사 중심으로 학습하면 애들 도망갑니다. 그런데 문제 풀리고 그 규칙 가르쳐주고 그 규칙대로 문제 풀리는 거 애들 보여주기 시작하면 애들이 재밌어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경험한 거예요. 명사란, 두부정사란, 형용사정용법 이렇게 가르칠 때보다 실제로 이게 문제 나왔을 때 이런 걸 확인해야 돼. 그리고 이런 식으로 확인하면 이런 식으로 출제가 돼 하고 그 패턴을 보여주고 실제 문제를 풀렸더니 이렇게 해서 정리하자면 문법은 품사가 필요 없다는 건 아닌데 그냥 품사가 뭔지 정도만 알면 되고 명사적 용법 이런 거 필요 없고 품사가 뭔지만 알면 되고 실제 중요한 건
문제를 풀어야 된다. 결론은 그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기 위한 어법 능력을 배양시켜야 된다. 딱 거기까지. 알겠죠? 이제 구문학습법입니다. 이 구문이라는 표현을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문장 독해라고 봐도 좋습니다. 뭐 이름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는 않은데 제가 구문 독해 그랬더니 또 어떤 분들이 싫어하시더라고요. 자, 문장학습법, 구문학습법입니다. 이제 여기서 부모님들 이제 문장하면 이거 떠오르시죠?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그래서 이제 1형식은 주어, 완전 자동사, 2형식은 주어, 동사, 3형식은 주어, 동사, 뭐 기억나십니까? 네, 간접 목적, 직접 목적, 5형식. 그런데 5형식이라는 이 논리는 결국은 모든 문장은 5형식으로 구성이 돼 있던데, 그럼 거꾸로 단어 알고 문장의 형식을 알면 다 해석이 된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그 전제에 동의하지 못하고요. 이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문장의 형식, 이거 3형식인지 4형식이 무슨 의미가 있나? 오히려 중요한 건 청크라고 합니다. 원어민들은. 근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의미 덩어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미 덩어리입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수업을 하면서 의미 있는 의미 덩어리는 6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딱 의미 덩어리를 잡을 줄 알면 돼요. 근데 이게 아직 잘 안 와닿으실 겁니다. 이제 거기에다가 문장의 패턴들은 한 100개 정도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교과서 기준으로 좀 이 교재를 이제 작업하고 출판을 하다 보면 항상 한 100개 정도 패턴이 나옵니다. 딱 이 2가지만 잡으시면 되는데 느낌 바로 안 오실 테니까 바로 예문 2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문장의 형식과 의미 덩어리가 어떠한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뭐가 더 중요한지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 문장 바로 해석되시는지 보십시오. Time flies like an arrow. 번역되실 겁니다. 그래서 굳이 따지면 이건 주어, 여기 완전 자동사, 그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 부사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1형식이야. 좋습니다. 그러면 이 문장 한번 해석해 보십시오. Fruit flies like an apple. 해석은 되는데 갑자기 이상한 과일은 날아간다. 사과처럼. 뭔 말이지? 해석이 산으로 갑니다. 이게 문장의 형식 때문인가요? 아니죠. 어휘력과 의미 덩어리를 못 잡기 때문입니다. 이건 이렇게가 하나의 의미 덩어리고 이렇게가 하나의 의미 덩어리입니다. 즉 여기가 주어고 여기가 동사고요. fruit flies는 fly, 어머님들 아시잖아요. 명사로 팔입니다. 그래서 fruit fly가 초파리입니다. 초파리. 초파리는 사과를 좋아해. 갑자기 해석이 되시죠. 갑자기 해석이 되시죠. 제가 참 많이 드는 예가 이런 겁니다. 다시 한번. 자, the world cost him his only son. 여기까지 잡히나요? 네. 이 문장 해석 되십니까? The world cost him his only son. 이게 문장의 형식 때문이 아닌 거죠. 여기 있는 이 cost란 단어와 이렇게 의미 덩어리, 동사 뒤에 명사를 합칠 줄 습관이 안 들어있으면 문장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코스트는 명사로는 비용이지만 동사로는 A로 하여금 B를 잃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갑자기 해석이 되시죠. The war, 그 전쟁이 그로 하여금 그의 외아들을 잃게 했다. 그는 전쟁으로 외아들을 잃었다라는 문장을 영어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장의 형식을 학습할 때가 아니라 어휘력과 그 단어의 쓰임과 함께 의미 덩어리가 어떻게 잡히는지 자꾸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 핵심 패턴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핵심 패턴이요. 이런 것들입니다. 제가 깨알같이 홍보를 했네요. 자, 선생님 그 의미 덩어리 6가지가 뭔가요? 제가 그것도 강의 준비 다 해놨는데 오늘 그거 하면 어머님도 다 도망가실 거 아니에요? 지금도 벌써 지금 강연 시작한 지 이제 1시간 정도 돼가니까 벌써 지루해지시잖아요. 제가 최대한 빠르게 핵심만 전달해 드릴 건데, 그런데 요 6가지 덩어리가 뭔지 궁금하시면 유튜브에서요. 포마 끊어 읽기 검색하시면 제가 강의 준비, 뭐 그 강의만 듣고도 할 수 있게 준비해놨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아니면 그냥 끊어 읽기라고 검색해도 제가 나오더라고요. 한번 보십시오. 알겠죠? 자, 다시 돌아와서. 자, 예를 이제 2번째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독해할 때는 chunk, 의미 덩어리 잡는 게 중요하다. 자, 근데 2번째 문장의 그 교과서별로 쭉 정리를 해보면 한 100가지 정도 패턴이 있습니다. 문장의 패턴이요. 그 대표적인 패턴 가운데 제가 it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it이 어머님들 이렇게 크게 3가지로 쓰이는 거 알고 계시나요?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무슨적 용법 이렇게 공부할 게 아니라 이슬 해석할 때는 이슬을 지칭하는 게 앞에 있거나 이건 우리말과 똑같죠. 이건 우리말과 똑같죠. 그냥 그것 하면 앞에 나왔던 정보니까. 그런데 영어에서는 이슬 지칭하는 게 뒤에 오기도 하고요. 이슬 지칭하는 게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슬 지칭하는 게 뒤에 오는 경우가 이런 겁니다. 이제 이걸 뭐 가주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가주어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것은 쉽다라고 했을 때 이 그것을 지칭하는 게 앞에 없으면 뒤에 있다. 근데 뒤에 있을 때는 항상 정해져 있죠. 투부정사나 that 정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패턴을 훈련시키는 거죠. 그게 앞에 안 나왔어? 그러면 뒤에 나와 있겠구나. 이렇게. 똑같은 게 이런 겁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면요. 장점이 뭐냐면요. 여기는 카테고리가 원래 카테고리가 가주어고 여기는 카테고리가 가목적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학습을 해두면 여기 있는 it 해석법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해두시면요. 이게 똑같은 카테고리가 되는 거죠. 보세요. He found it difficult. 그는 그것이 어렵다고 생각했다. 이때 found는 찾다라는 뜻도 있는데요. 알다, 생각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게 그게 뭐지? 앞에 없어? 그럼 뒤에 있겠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to speak Korean. 한국어 말하는 게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했다. 이래죠. 그런데 이걸 가목적어 이렇게 어렵게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마지막은 it을 지칭하는 게 없는 경우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어휘력입니다. it takes 하게 되면 it은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약속되어 있는 거죠. 이런 해석법, 패턴들은 익혀야죠. 그래서 문장 독해는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 의미 덩어리, 청크를 잡아야 되고 두 번째, 교과서 중심으로 한 100가지 정도 패턴들이 있다. 이런 것들은 뭐 저희 교재도 있고 시중에 다른 교재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반복하시면 돼요. 알겠죠? 근데 제발 찍독찍해 한다고 해서 이렇게는 번역하지 말자고요. 그는 찾았다. 그것을 어렵다. 말한다. 한국어. 이렇게는 그건 끊어읽기가 아니라 그냥 단어의 나열입니다. 중요한 건 의미 덩어리를 이렇게 잡을 줄 알아야 돼요. He found it difficult to speak Korean.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근데 이건 아이들이 자꾸 훈련을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자, 문장 독해, 구문 독해까지 왔고요. 마지막, 독해 학습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독해는요. 단락 독해인데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제가 방점을 하나 찍겠습니다. 제가 영상이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영어 강의도 하지만 입시 영상, 전반적인 아이들 입시에 도움이 되는 영상들도 올리다 보니까 아이들이 저에게 이거 되게 많이 물어봅니다. 선생님, 제가 내신이 되게 낮습니다. 제 유튜브 영상에서 조회수가 가장 많은 게 제 포마스쿨에서 올린 영상 중에서 조회수가 가장 많은 게요. 정시올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정시올인. 그것도 꽤 오래전에 올린 영상인데 조회수도 굉장히 많고요. 아이들이 그거 보고 이제 힘을 많이 얻었다. 저도 이제 되게 좋았는데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 영상에 요즘도 달리는 댓글인데요. 애들이 아마 이제 지금은 중등부 어머님들이 많기 때문에 안 와다 하실 수 있는데 그 20%의 고등부 어머님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애들이 내신이 안 좋으면 선생님, 제가 지금부터 내신 포기하고 정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수능, 제가 평소 모의고사 보면 수능 성적이 더 잘 나오는데 저 그냥 내신 버리고, 제가 지금 내신 4등급은 양호하죠. 막 5등급, 6등급, 7등급 이런 친구들이 내신 버리고 저 어차피 수시로 안 되니까 선생님 저 정시 올인해서 수능으로 갈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많이 물어봅니다. 근데 저는 일단 조심스러운 건 하나 있죠. 학생들마다 상황이 다르고 정시 올인하는 게 더 좋은 친구, 합리적인으로 표현할게요. 합리적인 친구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성적에 무슨 수시야 하는 친구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제가 영어학습법 하다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그런데 영어라는 과목 하나만 놓고 봐도요. 사실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영어라는 과목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내가 내신 버리고 선생님 저 그냥 수능 올인할래요 라는 표현 자체가, 발상 자체가, 특히나 이제 고1, 2 친구가 고3이면 이해라도 합니다. 고3이면 이해라도 해요. 특히나 고1, 2 친구가 이런 발상을 벌써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공부를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이제 단락 독해, 수능에 나오는 문제, 여기서부터 이제 수능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이게 수능 문제를 보면 내신보다 덜 까다롭거든요. 내신은 아까 보셨잖아요. 진짜 치졸하게 나옵니다. 문제가 치졸하게 나오고요.
막 짜증나고 막 외워야 되고 막 영작해야 되고 힘드니까 그냥 대충 주제 찾으면 되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순서 찾으면 되는 거 이게 난 더 잘할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아까 내신에서는요 어휘와 어법과 문장 독해, 자, 구문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요거 중심으로 내신 학습을 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여기는 이 단락 독해, 수능에 나오는 문제를 풀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기초 체력입니다. 이게 돼야 수능에 나오는 단락 독해가 됩니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애가 어휘력도 기반이 안 돼 있고 어법도 안 돼 있고 문장도 볼 줄 모르는데 어떻게 단락을 보겠습니까? 당장 내신 대비 때 너무 힘들고 귀찮고 짜증나니까 그리고 성적도 안 나오니까 애들이 여기로 도망가려고 하는 건데 그리고 또 고1, 2 때는 모의고사 지문이 쉽거든요. 쉽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착각을 해요. 모의고사 보면 한 2, 3등급 나오니까 내신 보면 한 5, 6등급 나오고 에이씨 엄마 나 수능 올인할래. 뜯어 말리셔야 됩니다. 지금 내신 성적이 당장 안 나오더라도 이 어휘, 어법, 구문학습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는요. 내신 공부를 하면서입니다. 근데 이게 영어에 국한된 얘기냐? 아니에요. 수학도 똑같고요. 국어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국어는 내신 국어가 워낙 다르기 때문에. 근데 탐구, 그러니까 국어 제외하고 한국사 뭐든 학교 내신이 탄탄하게 돼야 그리고 학교 내신에 어느 정도 변화가 있어야 결국 수능 성적도 오르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는 아이들에게도 꼭 하지만 어머님들에게도 한 번 더 합니다. 지금 당장 내신 안 나오더라도 내신 공부하면서 이거 철저하게 채워지는 거니까요. 거꾸로 말하면 이미 내신이 많이 안 좋은 친구들은 수시로 대학 가긴 힘들지만 내신 공부가 이 수능 공부를 위한 하나의 초석을 다지는 거다. 밑바탕을 다지는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 얘기하고 이제 단락 독해 얘기를 할게요. 그럼 이제 아이들이 그런 내신에서 외우는 공부만 한 친구들은 수능 가면 박살 나는 거죠. 전혀 연계가 안 되니까요. 알겠죠? 그래서 단순히 외우는 공부는 제가 지양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단락을 가게 되면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단락의 논리 구조를 좀 잡을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유형별로 수능에 나오는 이제 유형들이 있습니다. 뭐 주제, 제목, 요지, 주장, 뭐 빈칸 추론, 순서, 위치, 요약문, 장문 독해, 뭐 어법 어휘, 내용 일치 불일치, 목적, 분위기, 심경 이런 것들. 그런데 그 유형별로 풀이 전략이 필요한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걸 미리부터 준비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 또 하네요. 고1인데 제발 부모님들 고1이 무슨 모의고사 준비하고 있다. 아유 그러지 마세요. 모의고사 준비할 필요 없습니다. 고1은 철저하게 그냥 정확하게 독해하고 문장 분석할 줄 알고 구조 독해할 줄 알면 돼요. 알겠죠? 다만 이런 학습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는 제가 간략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수능 문제 제가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뭐 오늘 오늘 수업이 조금 길어졌으니까 그냥 바로 결론만 가겠습니다. 여기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We have to learn. 우린 이렇게 배웠대요. 그럼 이건 독해할 때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렇게 배웠다? 그럼 이건 필자의 생각이 아니라 일반론입니다. 이런 식으로 일반론이 나오게 되면 뒤에 아주 높은 확률로 반론이 나온다. 이런 구조, 이런 논리 훈련을 자꾸 해야 돼요. 근데 뒤를 봤더니 그러나 하면서 만약 이렇다면 이렇게 될 거다 하면서 뒤에서 반박이 나오고 있죠. 그럼 이 논리 구조가 맞아 떨어지는 거죠. 이런 훈련들은 하셔야 된다고. 근데 이 훈련을 고1 때부터 할 필요는 없다고요. 일부 사교육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고1 때 영어를 끝내야 돼. 제가 이런 것 때문에 비판하는 겁니다. 이 훈련은요. 고3 돼서 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 훈련은 거듭 얘기합니다. 고3 돼서 해도 늦지 않습니다. 대전제 조건.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정확하게 독해하고 그죠? 어법 분석할 줄 있고 구조 독해, 문장 독해 다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내신 탄탄하게 받으면서 이런 훈련이 돼 있는 친구들은 뭐 좀 빨라봤자 고2 여름, 고2 겨울 뭐 이 정도. 알겠죠? 그때부터 훈련하셔도 돼요. 자, 이건 바로 넘어가고요. 자, 그럼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가장 이상적인 영어 학습.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리딩이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영어 학습. 아까 우리 크라센 교수님의 이야기도 보여드렸었죠. 다만 시험을 위한 영어는 어휘, 어법, 구문, 독해를 정리를 따로 해야 된다. 자, 한 번씩 볼게요. 어휘 학습법 뭐였죠? 어원을 통한 거, 문맥을 통한 거, 그리고 연상을 통한 학습법. 그래서 얘들도 좀 보여드렸습니다. 자, 바로 복습입니다. 저 아이들한테 이렇게 하루에 한 2-3번씩 복습시킵니다. 어머님들 복습해볼게요. 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굴러 들어가다 라는 뜻이 됐었고요. 볼륨,
채권, 부피, 용적, 음량. involve 휘말리다, 참여하다, evolve 진화하다, 발달하다, devolve 이양하다, 양도하다, revolve 회전하다, revolt 반역, 배반, 반란하다. 그리고 이 필수 어원 한 50개 정도 되는데 다시 한번 모든 단어를 어원으로 학습할 수 있다는 건 다시 한번 착각이다. 그건 오히려 비효율적이다. 필수적인 어원만 아시면 된다. 혹은 시중에 있는 어떤 교재를 쓰셔도 괜찮다. 그다음 어법학습법 얘기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법 품사 중심의 학습과 여기 어문법 실전 중심의 학습이 있는데 품사 중심이 쓸모없다까지는 아니고 요 이름이 뭔지는 애들 알면 된다. 그 아주 얇은 그러니까 문법책 만약에 이건 진짜 이것도 안 돼. 얘가 명사가 뭔지도 모르고, 그죠? 형용사가 뭔지도 모르면 되게 얇은 그 품사들만 이게 어떤 품사야 하고 나와 있는 얇은 문법책 정도 한두 바퀴 반복하면 돼요. 근데 그것도 재미없어서 도망갈 겁니다, 아이들. 부모님들도 생각해 보세요. 재미없잖아요.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문법 공부했던 거. 그래서 사문법은 딱 그 정도만. 중요한 건 실전 중심의 학습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아까 가정법, 현재 사실의 반대,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CJ치를 떠올리시라 그러면서 이거 문제 딱 보여드렸죠. 바로 딱 맞추실 수 있잖아요, 이제. 아까는 못 맞췄던 거. 아, 여기 현재니까, 여기 will. 아, 여기 과거니까, 여기 would, could. 이렇게요. 알겠죠? 자, 구문학습법 들어갑니다. 구문은 의미 덩어리, chunk 단어를 잡는 게 중요한데 그 의미 덩어리는 제 기준으로 한 6가지 의미 덩어리 있으니까 그거는 만약에 정말 궁금하시면 끊어읽기 한번 보시면은 6가지 청크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패턴 중심의 학습, 요거는 이제 반복하는 거죠. 반복. 알겠죠? 그래서 이 시 나오면 이렇게 돼. 이런 패턴 중심의 학습들은 해두시면 도움이 된다. 그리고 독해는 단락의 논리 구조를 잡는 훈련과 그리고 수능 유형별 풀이 전략을 잡으셔야 되는데 제발 고1, 2 때부터 잡습니다. 내신 기간 아닐 때도 그냥 내신 중심의 학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마지막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최대한 시간을 좀 당겨서 진행을 했는데요. 이겁니다. 가장 이상적인 영어 학습법은 리딩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가 지금 영어의 어머님들 기준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지금 중학생이 많으니까 사실 고등학생도 똑같이 해당됩니다. 근데 선생님 제가 영어 공부를 그러면 뭘 딱 해야 선생님 막 되게 많았는데 그럼 뭘 딱 시켜야 되나요? 그러니까 학원 보내면 딱 된다는 건 어머님들 제가 조금 직설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저도 사교육이 있지만 그냥 어머님들 마음만 편한 겁니다. 제가 너무 직설적으로 얘기했죠. 학원 가면 되지 않습니다. 애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제가 지금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종합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요 현실적인 학습을 문장 독해 다 정리해서 할 수 있는 게 이겁니다. 여기에 내신 기간의 교과서 정도. 아까 선생님 무슨 수능 문제, 모의고사 문제 이런 것들은 안 해도 된다면서요. 네. 그 문제를 단순히 푸는 거예요. 그냥 주제 찾고 빈칸 추론하고 순서 맞추고 그 문제 푸는 거 말고요. 모의고사 지문이 한 단락으로 돼 있어서 가장 엄선돼 있는 그 나이대 친구들이 혹은 중학교 때 고등과정을 준비할 수 있는 굉장히 양질의 지문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요. 그냥 어디만 읽고 끝 이게 아니라 지문을 정독하는 하루에 한 지문도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강의 준비를 할 때 어떻게 해놨냐면요. 이거 다 오픈되어 있는 강의니까 제가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근 한 7, 8년치 모의고사 고1, 2 거를 전부 다 정확하게 지금 올라와 있는 게 한 5년치 다 올라와 있겠네요. 모든 문장을 정확하게 구조 분석하고 해석하는 훈련들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또 구조 분석이 1형식, 2형식 이게 아닙니다. 의미 덩어리 잡는 걸 얘기해요. 이 훈련을 계속 해놓고 아이들이 정확하게 독해하고 이 단락의 전반적인 메시지가 무엇이고 전반적인 논리 구조가 무엇이고 요 정도 훈련을 평상시에 해두면 자연스럽게 아까 말씀드렸던 중고등 과정에서 필요한 어휘, 문법, 그 다음 구조 구문 분석, 그리고 논리 독해까지 종합적으로 정리가 됩니다. 만약에 전반적인 딱 하나의 핵심 키워드를 드린다면 실질적인 팁이 되는 부분들을 전해드린다면 딱 이렇게 가장 현실적인 영어 학습법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몇 가지 문제들이 좀 있어서 제가 시간을 조금 압축해서 좀 강의를 좀 했는데요. 호흡을 평소보다 조금 더 빠르게 가져갔습니다. 약간 혹시나 지루했을까봐 좀 염려는 스러운데요. 또 다른 강의에서 좀 만날 수 있도록 하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모쪼록 어머님들과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이 많이 됐길 바랍니다. 자,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